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의 이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겠다. 고맙게도 몇 번이나 언급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당시의 언론들이 맥키니 하원 의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호정책의 나폴레옹, 관세의 나폴레옹, 이렇게 불렀습니다. 22일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거의 여의도의 9배가 넘는 그런 면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 산불 대피 지역 내 주택과 사업장에 약 7만 3천 명의 서비스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제로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소득 손실에 직면을 했고, 또 안전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식료품을 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트럼프 취임 연설문 여기저기서 이슈더라고요. 네. 그런데 특히 특이한 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미국의 전 대통령 이름이 하나 거명돼서 이게 계속 요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윌리엄 맥킨리. 트럼프가 그런데 과거에도 종종 언급했다면서요. We will restore the name of a great president, William McKinley, to Mount McKinley, where it should be and where it belongs. 선거 기간에도 종종 언급을 했고요. 일단은 윌리엄 맥키니 1896년부터 1901년까지 역임한 미국의 25대 대통령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는 한 124년 정도가 됐고, 당시에 물론 그가 진행했던 역사적인 주요 이벤트들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미국 정치 무대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는, 주연이 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 한 2달락 정도를 이 윌리엄 맥키니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업적을 치하하는데 썼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의 이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디날리 산의 이름을 다시 맥키니 산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맥키니 대통령은 관세와 인재를 통해서 미국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는 타고난 사업가였고, 이 테디 루즈벨트에게 파나마 운하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을 주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뿐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로 서명한 행정명령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의 여러 업적을 기리며 2015년 오바마가 바꾼 맥키니 산의 이름을 다시 돌려놓는다, 여기 명령에 실제로 사인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과 그 영향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라디오로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취임식 연설 이후에 윌리엄 맥키니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어떤 대통령이었길래 트럼프가 이토록 좋아하고 그의 행적을 좀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기사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 나가게 될지,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좀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누구나 그렇듯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사람의 조합이든 아니면 한 명의 인물이든 뭔가 어떤 롤모델 같은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맙게도 트럼프가 이 윌리엄 맥킨지라는 이름을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언급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트럼프를 좀 이해해보는 그런 일말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윌리엄 맥키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요즘 초미의 그 연관 검색어라고 해야 되나? 관계성이 높은 게 이제 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일 텐데, 맥키니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했습니까?
맥킨리 대통령은요, 그 대통령 이전에 하원 의원이었을 때부터 관세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당시의 언론들이 이 맥킨리 대통령, 그러니까 맥킨리 하원 의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호 정책의 나폴레옹, 아니면 뭐 관세의 나폴레옹 이렇게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관세법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또 국내 생산을 촉진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미국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약간의 좀 반전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1890년에 맥킨리가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을 당시에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49.5%에 달하는 이 관세를 부과하는 맥킨리 관세법을 제정했는데요. 예. 당시에 그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인데다가 이 소득세 이런 게 그때는 없었어요. 소득세가 아마 1913년 이때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어떤 연방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두둑한 수입원이 돼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 내고 들어오는 물건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니까 가격이 오르죠. 사실 관세는 수출을 하는 기업, 외국이 아니라 수입을 하는 기업이 내는 거니까. 네. 근데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도 저 가격에도 이 같은 물건이 팔리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같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탓에 인플레가 왔고 또 그런 타격은 사실은 저소득층이 바로 받게 그렇겠죠. 되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신문 보도들을 찾아보면 의류를 비롯한 어떤 생활 필수품들이 오르지 않는 게 없었다. 네. 근데 이게 다 맥킨리 관세 탓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해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네. 공화당이 패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맥킨리도 의석을 잃어요. 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1894년에 관세를 다시 낮춥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관세 탓으로 그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법한 맥킨리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또 맥킨리가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주지사를 거쳐서 1896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맥킨리가 또 가장 처음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설마 또 관세? 또 다른 관세에 서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2% 역대 최대 관세율을 물리는 이걸 딩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진짜 징글징글하게 관세 좋아하죠. 예. 이때는 설탕, 뭐 양모, 면화 등 이 미국에서 제조된 주요 어떤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맥킨리가 이제 연임에 또 성공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또 맞이하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번째 임기가 되면서 관세를 높이는 게 올바른 경제 정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예. 이 딩글리 관세법 이후에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맥킨리가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업 전쟁은 수익성이 없다. 예. 수익성이 없다. 자유주의 정신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 무역 협정을 신중하게 발전시키고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식 관점은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고 뭔가 좀 추진해보고 내놓기도 전에 이 맥킨리는 암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맥킨리 시대에 어떤 관세의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미국이 어떻게 자유무역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 뭐 평론가들이나 아니면은 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 히스토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설마 모르나? 그러면서 이제 또는 아니면 맥킨리와 트럼프는 이 평행 이론으로 묶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관세 정책이 불러올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또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 대통령이 맥키니인데 제가 살펴본 걸로는 트럼프와 맥키니를 오히려 영토 확장 측면에서 비교한 데가 많던데요. 네, 그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요. 그 스페인 미국 전쟁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한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좀 그리고 있을까, 좀 희망하고 있을까라는 게 대략 감이 오실 텐데요. 네. 그 미국이 그 당시에 좀 제국주의적인 열망이 불타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1898년쯤이었는데 네. 이 당시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의 독립을 미국이 지지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의 전함이 좀 침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맥키니가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당시에 이제 스페인 세력이 그랬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페인에 대한 반감이 막 불타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푸에르토리코와 괌 그리고 필리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스페인은 또 쿠바에 대한 권리도 포기를 했는데 그 대가로 미국은 스페인에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거의 뭐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사실상 쿠바를 미국의 보호령으로 둡니다. 네. 맥킨리는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요. 하와이 공화국과의 합병도 이끌면서 지금 말씀드린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그다음에 쿠바, 하와이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태평양 진출을 하게 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킨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고로 스페인은 이 스페인 미국 전쟁은요.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때 그 카리브해에서 일어날 땐 또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또 이동을 해줘야 되고 군함들이 그리고 태평양에서 전쟁할 때도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군함을 좀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전쟁을 좀 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 아래 남미로 돌아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별론데 이거 중간에 쇼컷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경제적인 면에서나 지정학적인 면에서나 이게 참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고민이 훗날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도록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됐는데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맥킨리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연구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근데 이때가 바로 프랑스가 운하 건설에 대해서 실패한 직후예요. 우리가 그 파나마 운하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 송경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맥킨리가 파나마 노선이냐 니카라과 노선이냐 요거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니카라과 노선을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 직후에 맥키니가 이제 암살이 되면서 니카라과 노선으로 이제 운하가 건설되는 게 이제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는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파나마로 노선을 틀었고 이제 지금의 운하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린란드 인수랑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의 영광을 다시 누려보자는 어떤 희망이나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미국의 영토 확장에 기여했던 대통령 맥키니를 자꾸 언급하는 게 그런 대목이었군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 또 미국이네요. 지난 7일 LA에서 발생한 산불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근데 엊그제는 다른 지역에서 또 산불이 났다고요. 네, 현지 시간 22일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약 12시간 만에 거의 여의도의 9배가 넘는 그런 면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극도로
건조해진 어떤 초목과 굉장히 바람이 강하거든요. 지금 강한 바람이 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7일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러 지역으로 지금 번지면서 2주가 넘도록 아직 완벽하게 진압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요. 이 서부 해변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 동부 내륙으로 번진 이튼 산불은 각각 70%, 한 90% 수준으로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화마가 지나가면서 태워버린 면적만 서울시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고 또 경제적 피해는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주하던 집 다 날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절망적이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화재로 소실된 주택과 건물이 16,000채가 넘습니다. 근데 사진을 그래서 보면요. 모두 그 회색 잿빛만 있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럴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참담한데요. 이런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LA 화재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기사를 하나 내놓아서 같이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바로 타버린 집을 직장으로 삼았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다룬 내용인데요. 네. 부유층이 주로 살던 저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크고 넓다 보니까 매주 혹은 매달 청소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씩 와가지고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마당에서 수영장부터 침실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니는데요. 저도 그 예전에 미국에서 지인 집을 방문했을 때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성실한 그러나 한두 명의 그 리더 빼고는 말을 걸어도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말은 지금처럼 생계수단을 잃어도 법적으로 미국에서 법적으로 실업수당이라든지 재난구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이민자 친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소일 뿐만이 아니라 휴양지 큰 저택에서 필요한 정원사 그리고 수리공 그리고 이제 마사지 치료사, 그다음에 전속 셰프들, 그리고 심지어는 강아지 미용사, 아니면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사람 이런 직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갑자기 일터도 고객도 한순간에 전부 잃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산불 대피 지역 내 주택과 사업장에 약 7만 3천 명의 서비스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등록된 숫자만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앞서 언급했던 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비슷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집을 청소하고 강아지를 맡기고 또 음식을 부탁하는 일은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쭉 가는 게 잘 바꾸지 않는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죠. 이들도 그랬는데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집주인들과 신뢰를 쌓고 특히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쭉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평을 얻는 업체들이 이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동네를 모두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가성비 좋고 잘하는 실력 있는 세탁소 한두 곳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이제 커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처음 가격으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 재정적 영향을 연구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칸 교수가요. 신뢰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존 고객을 떠나서 새로운 고객과 다시 계약을 맺을 경우 50%의 임금 삭감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나요? 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주 가족들은 집을 잃은 충격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새로운 집을 임대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에게 고용이 됐던
그런 노동자들은 제로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소득 손실에 직면을 했고 또 안전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식료품을 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기사에 나온 집주인들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는 못 도와주고 사실 집이 없으니까 더 이상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펀딩을 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내 코가 적자다 보니까 그래서 지인들을 소개를 해주고 싶지만 그 지인들마저 모두 이제 산불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분들이 이 산불 때문에 또 한쪽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도 미국 얘기네요. 네, 오늘은 미국으로. 그렇네요.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니 뭐 말만 천조국이지 산불도 못 잡고 영세민들도 케어도 못하고 추위 때문에 사람 죽고 뭐 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지구온난화로 불이 자꾸 나서 문제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날씨가 이제 극한의 날씨가 추운 날씨가 오다 보니까 사망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추위와 관련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사망률 증가의 대부분은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과 75세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들이 극한 기온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그동안의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뭐 폭염으로 맞아요. 사망을 했다. 아니면 너무 더워서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추운 날씨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열 관련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래도 이유가 뭘까요? 뭐 춥거나 덥거나 사실 날씨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 동향을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추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그 연구자들의 포인트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노숙자들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하고 그늘을 밑에서 쉬면 더위는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노숙자 얘기군요. 네, 임대료 상승하고 또 저렴한 주택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노숙자 수가요. 연방 보고서 기록상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년 동안 노숙자 수만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의 고령화. 예. 노숙자 인구도 그렇고 노숙자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길거리나 자동차나 텐트 이런 데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저체온증과 동상에 취약하고 또 나이를 들수록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추위 이런 거에 취약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약물 남용을 꼽았는데요. 뭐 알래스카 원주민, 뭐 아메리칸 인디언, 또 흑인들이 추위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이들은 또 노숙자 인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네. 노숙자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좀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 단열이라든지 뭐 난방에 취약하기도 하죠. 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겨울이 좀 평균적으로 짧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들이요. 최근의 기후 변화가 극한의 날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비상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전부 다 미국으로 들려주신 덕분에 네. 참 저는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미국 경제 정말 잘 나간다 해서 미국의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기후환경 변화 대비 못하고 노숙자와 같은 양극화 문제 대비 못하면 그게 진짜 낙원일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라 통으로 해주시니까 네. 아주 입체적으로 전 좋은데요. 다음에도 또 그런 큰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